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3대 특검 수사가 제각각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속 기로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과 특검의 수사 속도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적 청산을 둘러싼 계파 갈등, 또 당권 경쟁 상황 전망해보고요. 전운이 드리운 7월 국회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복잡한 정치 뉴스 속 한마디 보태고픈 분들을 위한 시간, 정치적 참견 시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또 공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박 교수님부터요. 네. 지난번에는 내란 혐의만 있었는데 이번엔 직권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이제 추가가 됐고, 같은 혐의로 재구속이 아니라 이제 추가 혐의가 이제 함께 이제 제공된 셈이고, 박지원 의원의 말을 빌리면 에어컨이 있는 마지막 밤이 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대체적인 예상들은 재구속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안인데 이게 이제 법률적 마무리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이게 이제 법률적 과정과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이 이제 주목받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이 가져올 파장, 특히 국민의힘의 향후 향배에 상당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출발점이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밤늦은 시간 또는 내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세 가지를 많이 들잖아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제 범죄 중대성이죠. 범죄 중대성, 그리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도주의 우려, 도망의 우려인데 제가 볼 때 세 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재판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특검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도 지금 계엄 사후에 그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폐기를 지시했다라고 이제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볼 때 그 하급자라든지 참고인들 관계인들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할 수 있다. 만약 구속하지 않으면, 신병을 네.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 전 도주 염려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특검은 도주 염려까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워낙 다른 여러 가지 법 지식을 동원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계엄 이후에 말이죠. 만약에 재판 결과에도 불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들려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특검은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전부 이 구속의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본인 직접 이제 실질심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시하지도 않았다. 비화폰 삭제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개헌 문건 사후에 작성한 것도 지시하지 않았다. 전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의 주장과 지금 전혀 다릅니다. 혐의가 지금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리고 허위문서 작성 이런 혐의로 지금 적시가 돼 있는 건데 이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전망은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주장한 측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구속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두 분 법조인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부터요. 이 특검팀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는 방금 전에 이제 최창현 교수께서 살짝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도망의 우려, 또 증거인멸, 범죄의 중대성 항상 우리가 세 가지를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재범 위험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저는 구속 가능성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망의 염려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처가 쪽도 이미 다 출국 금지가 되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전 국민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경호처와 대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망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장 안에서도 그 강희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진술이 번복되었다. 이 부분이 말하자면은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할 염려가 있다라고 특검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진술이 번복된다는 것은 늘 우리가 사법 체계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진술이 번복되었을 때 어떤 진술이 더 진실에 부합하는가를 결국에는 정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본인들이 이 두 가지 진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네. 위해서는 정황 증거 같은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본인들의 수사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이 번복되었다라는 것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은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상황은 어쨌든 특검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과거에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개인적인 압박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안타깝지만 조금은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범죄의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다투지 않으면 영장 잘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상 자백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할 동의도 없고 뭐 도망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다투는데 대단히 무리하게 다투면 증거인멸을 하겠구나 이 사람 밖에 그대로 두면 이런 생각을 수사기관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까지 다투고 있느냐. 이를테면 지금 경호처에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총으로라도 위협을 해야 된다. 총은 너네가 경찰보다 잘 쏘니까 그 부분으로 충분히 위협하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공수처는 권한이 없고 서울 서부지방법원도 그 당시에 영장을 내줄 관할이 없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예.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 말은 사실 믿기 어려워요. 온 국민이 아는데 윤 전 대통령만 관할 문제 때문에 집행을 하러 나오지 않을 거다.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공수처에서 언제 출발했는지까지 나오고 있는데 몰라서 지시할 수조차 없었다. 거기다 강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김성훈 차장, 변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과 겹칩니다. 입회했을 때는 입 꾹 다물고 본인한테 불리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얘기를 꾹 하다가 입회해서 퇴청하니까 본인 항변하면서 윤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반대였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각오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개헌 문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들을 다 진술해놨는데 변호인이 또 겹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하니까 진술이 확 달라지면서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그런지 않았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심지어 이 강희구 부속실장 그 문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질책했다 그랬어요.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인했었거든요. 그 문서에도. 예. 그런 걸 보면 수사기관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엄청 엄중한 직책을 했고 지금도 영향력이 있고 겁을 먹어가지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 번복하기도 하는데 이거 증거인멸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66쪽의 청구서에서 16쪽을 증거인멸에 할애를 했고 이게 저는 법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은 구속 여부를 이제는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박 교수님,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이 내란 특검 외에도 지금 내란 혐의의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제는 이런 법적 대응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한 고비를 넘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지금 3대 특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는 예. 거고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법률적으로 또는 법 기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이해로 어떻게 보면 그 한계가 지어지는 게 아닌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미 이게 정치적으로는 사실 국민적으로는 사실상 정리가 끝난 일인데 이걸 법률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이 파장이 예상보다 또는 기대보다 훨씬 클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두지 않나 생각이 되고, 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이 된다면 결국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건데 또 이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미묘한 그 파장이 있지 않겠는가. 또 이 3대 특검, 내란 특검 이외에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또 윤 전 대통령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디까지 이게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어디까지 더 나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참 대단히 그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만약에 구속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네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가능성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대비를 할 거고요. 네. 그거는 수사에 어쨌든 제동이 걸리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외환유치죄가 원래는 2차 소환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외환죄를 저지른 부분도 우리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 지난주에 관련한 군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소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이른 시간 안에 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서 일반 이적죄나 이게 또 국가보안법이나 아니면 군형법상의 불법 전투 개시죄 의율할 수 있는 법률은 많아요. 북에 이제 무인계를 보내고 북의 도발을 자초하려고 했다라는 부분, 계엄과 관련해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을 만들려는 전제 조건을 좀 충족시키려는 그 행위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군형법상에는 불법 전투 개시죄가 4형밖에 없어요. 법정형이. 그 정도로 엄중하기 때문에 영장 재청구에 대단히 좀 긴급한 시일 안에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기각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특검팀은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강 대변인께는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의 이 내용이 유출된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유출되는 게 상당히 큰 논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언론사들이 영장 전문을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막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특검 자체에서는 어떠한 그 파일 자체로 왔다 갔다 결제를 한 적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것을 유출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말하자면은 진술이 번복되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유출이 되었을 때는 김성은 차장이라든지 강희구 실장 같은 경우에 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인의 진술이 번복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된다. 결국에는 이런 논리잖아요. 그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해를 가할 우회, 이런 우려, 이런 것들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까 속보가 떴는데
예.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한 7시 정도에 휴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8시에 다시 재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심사 자체가 오늘 밤 늦게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결론도 아주 새벽 늦게나 뭐 오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이 특검팀이 방금 전에 제가 강선의 대변인께 물어봤던 이 구속영장 내용에 대한 유출 관련해서 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유출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이런 부분이 오늘 실질 심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에서 질문을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까? 본질적인 건 아니래도 판사의 어떤 심증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윤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른바 여론전을 편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엔 좀 충분한데 예. 이게 특검, 저는 처음에 뉴스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이 피의자로서는 이걸 유출할 아무런 동의이 없는 거예요. 변호인도요. 왜냐하면 너무 혐의 사실이 검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표지를 보면 맨 상단에 이 팩스 넘버 같은 게 좀 희미하게 나와요. 근데 수사기관은 팩스를 보내고 보통은 그거를 이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변호인 사무실이 팩스로 받기도 해서 이게 아마 변호인 측에서 유출했다는 강력한 의심을 특검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실무하다 보면 너무 중요한 언론 주목도가 이렇게 높고 당사자가 심지어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의 허가 없이 변호인이 그걸 제3자한테 준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걸 검토했어도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걸 받아들이는 언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씩 쪼개서 이제 타전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불리하게 되는데 일조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 김건희 특검팀이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 그러니까 김선교 의원의 지역구가 여주 양평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출국 금지. 어제는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의원 사무실과 이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정치 보복, 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3대 특검 전체를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려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온당치가 않아요. 지난번 검찰이 김건희 특검이 생긴 이유도 뭡니까? 검찰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조사라든지 무혐의 결론 내리고 그런 게 계속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정권이 출범하면 특검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말이죠. 근데 지금 뭡니까? 윤상현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 압수수색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출국 금지, 김성교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왜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지금 이런 상황을 국민 여론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이거 정치보복이 아니고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조용히 있다가 국민의힘 내부의 내용 때문에 관심을 돌리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3대 특검을 정치보복으로 생각할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들 나누고 있습니다만 내란 특검에 임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 같은 거 이런 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직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비상계엄, 불법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피사지 유포 이런 걸로 의심되는 일을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정치보복으로 얘기한다? 이거는 아무리 그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짜려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설령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또 국민들이라도 그건 동의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박 교수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몇몇 보도에는 관련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노선 변경에 관련돼서 용역을 실시했던 그 업체를 수사를 해보면 상당히 이 원인이 또 노선 변경에 결정적인 영향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 가능할 것도 같은데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도 상당히 그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으로부터는 많이 떨어졌죠.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그 움직임이나 이 흐름들이 갖는 정치적 그 파장이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 내란 특검과 이 공천 관련한 이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관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히 그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이 내란 특검에 있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12월 3일 새벽에 또는 밤늦은 시간에 그 12월 4일 새벽에 그 표결 과정에서의 행위 등에 대한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정당의 영역으로 보고 어디부터 법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아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이제 정당의 속살이 들여다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진석 비서실장도 당시 공관위원장으로서 아마 수사 대상에 오르고 피의자 자격으로 아마 곧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당의 치부를 드러내는 효과도 가져오긴 하겠지만 현재 권력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외부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그 레토릭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나 또는 최근의 여론 흐름들을 보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받아낼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전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녹취가 예전에 이미 공개가 되었는데 그 안에 뭐 상현이라는 이름이 이미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공관위원장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공관위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있겠습니다만 다른 공관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구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총선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이유들, 이 당이 평소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이런 게 일상적으로 당에서 당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서류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확인을 해서 이 정말로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던 상황인지를 특검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의 서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당으로서는 사실 이거를 거부할 수도 없고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도한 압수수색은 어쨌든 지양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제가 아까 이제 박 교수께도 여쭤봤던 것은 그러면 그 당시 자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를 텐데 국민의힘의 그 공천 관련됐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업무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민들을 상대로 한 국민들을 상대로 했던 그런 기자회견에는 나 너무 바빠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바로 공천 발표하기 전날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했어.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관철하려고 했던 김영선 의원으로 발표가 납니다. 네. 명태균 씨랑 세배를 나눠갖고요. 그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당사에 있는 거죠. 지금 왜 업무방해냐면요. 위력 내지 위계로. 그러니까 본인의 공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더 발언력이나 이런 게 세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심어뒀던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하달받은 인사를 관철시키려고 해서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예요. 그렇다면 공관위원들 중에서도 피해자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가 급선무인데 지금까지의 수사가 좀 더뎠죠. 지금 정권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던 예. 수사들이니까 바로 지금이라도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새 혁신위원장이 인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인데 자, 윤 위원장의 인선으로 국민의힘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워낙 이제 저는 임차입니다라는 말로 유명해진 정치인이에요.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고 예. 지난번에 부친의 그 재산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을 때 아주 결기 있게 사퇴를 했었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지역과 서초인데 상당한 인상적인 걸 많이 남긴 의원인데 지금 전직 의원입니다만 근데 이제 혁신위원장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뭔가 기대는 가는데 글쎄요. 국민의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뭐 혁신위원장 맞자마자 사퇴했잖아요. 인적 쇄신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
뭐 또 그쪽에서는 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희숙 전 의원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얼마나 결기할지 모르겠으나 이 친윤 무슨 찐윤 뭐 언더 찐윤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설령 윤희숙 위원장이 말이죠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죠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순순히 받아들일까? 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말이죠 이런 상태로 혁신위원회 정도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윤희숙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희숙으로도 어렵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로도 어렵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나마 저는 혁신위원회가 그냥 뭐랄까요, 뭐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더구나 지금 전당대회를 다음 달에 개최하기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시간도 짧고 또 위원은 인선이 됐는데 위원장은 또 바로 사퇴를 한 좀 이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런 면에서 그냥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윤희숙 위원장은 그나마 잘한 인선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인선이 아니었나 생각은 되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안철수 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게 막 선우가 뒤바뀐 부분이 있는데 윤희숙 그 위원장이 그 당원 중심 또 당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잘 지적은 했는데 지금 타이밍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인적 청산하고 이게 대비가 되면서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그 앞에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좀 역효과를 낸 게 아닌가 싶고 윤희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한적이지만 그나마 그런 좀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이제부터 해보겠다고 하는 건 좀 그래도 좀 기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강재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이런 건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에 출사표를 세운 전당대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인적 청산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전혁신위원장이 암시했던 2명 그러니까 두 사람은 권성동, 권영세 의원이죠. 더 폭이 넓은 45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의원들 지난 1월입니다. 이 인적 청산이 당내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이건 좀 무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저희 당 스스로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가 지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당론도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그리고 또 한남동 공간 앞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체포가 들어오는 주체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있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들어올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때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나갔던 사람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하나로 이렇게 싸잡아서 이 사람들은 다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다만 이분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한계 의원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한동훈계에서 계속적으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 인적 쇄신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의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겠어요? 네. 그게 그 권성동하고 저기 권영세 의원 두 분이 의원직 사퇴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번에 뭐 출당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출당으로 만족해야 될 겁니다. 아마 출당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인적 쇄신이라는 게 인적 혁신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권성동 권영세 두 분, 이른바 쌍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두 분이 많은 걸 주도했죠. 친윤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 이제 의원들이고 그런데 상당히 격하게 이번에 반발한 거 아닙니까? 이 안철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 말이죠. SNS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게 출당에 그친다 하더라도 대단한 성과일 거예요. 근데 그거 아마 제가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지금?
영남 의원이 지역구 의원 중에서 거의 60%에 달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가 이건 좀 구조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김문수 전 후보가 41% 얻었잖아요. 대선에서. 예.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해도 결국은 선거판이 벌어지면 우리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만만하게 가지 않아요. 그것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2004년도에 그때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당시 대표가. 천막당사고 이랬던 거 아니었겠어요? 예. 기소된 의원들 다 당원 정지시키고 당원권 정지. 그래서 그나마 기사회생했던 거예요. 17대 총선에서. 50명도 의원이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정신이 전혀 없다고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차떼기 정당이 아니고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양극화에 기대서 영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것도 아마 그렇게 과거처럼 41%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뭐 영남에서 지지율이 한 푼 없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반도 안 되는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영남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 걸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쉽게 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바뀌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MBN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실제로는 권성동 권영세 전임 지도부의 총선 불출마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도 있는데 박명호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장유미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 한 달 남짓인데 어떤 혁신을 의미할까요? 이제 딜레마죠. 첫 번째 딜레마는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에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당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예.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하는 당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당론 결정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보 교체 파동 때 당원들이 이걸 뒤집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의원 그룹의 결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한 첫 번째 딜레마가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41%를 득표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중도 보수나 이런 좀 개혁 성향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한 강경 또는 극우화 경향으로 좀 좁혀진 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전당대회를 하면 그 구조가 그대로 가고 지금 방식대로 하게 되면 이게 또 결과를 그렇게 크게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당의 혁신이나 쇄신은 당연히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전초전은 아마 이 지도부 구성 방식의 민심 반영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국힘 쇄신의 논란은 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은 되는데 진전은 별로 없을 거고 오히려 퇴행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최창일 교수께서 지지율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3일, 4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민주당 53.8%, 국민의힘 28.8%.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느 정도로 해야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여지나 정치적 공간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게 구조상 비대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수용할지 말지는 비대위의 권한인데 요즘 회자되는 이른바 언더 찐윤. 그 송원석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하시죠. 예. 사실상 지금의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계신 이 분인데 언더 찐윤의 그림자에 있습니다. 언더 찐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리하고 절연하지 못한 이 국민의힘의 진영들이에요. 그 그룹들이고 그거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 그림자에 갇혀 있느냐. 그 그림자에 갇혀 있으면 본인들의 기득권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구도 속에서 저도 윤희숙 의원 좋은 카드고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 역량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정답을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알지만 본인 욕심들, 개개인의 정치인들의 어떤 이런 좀 한계 때문에 앞으로 네.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은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신데 제가 여쭤본 것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해야
혁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최소한 권영세 권성동 출당 그리고 불출마 총선 불출마도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얘기했듯이 관저 앞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엄호했던 4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걸 사실상 자인한 겁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고 그 당에서 공식 선언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육선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의원이 워낙 이제 친한계니까 그리고 워낙 친윤과는 다른 몫을 내고 있는 의원이니까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맞는 논리 같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글쎄 현재로 봐서는 뭐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지방선거도 어렵고 만약에 대표가 되더라도 또 친윤과 또 싸워야 될 거고 지방선거 결과도 낙관하기 어렵다면은 굳이 실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대탈 내세운다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 추리도 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추론도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이제 8월 중순쯤 한다는 건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전 출마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워낙 이제 지지율이 높고 임기 초긴 합니다만 여야의 행태가 뭐 지금이나 뭐 그 정권 교체 전이나 똑같아요. 뭐 전혀 정치 양극화가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 통합 협치도 아마 그 성과 내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 안 하고 조경태 의원이 나가서 만약에 된다 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거예요. 누가 나올지 모르죠. 김문수 전 후보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건데 그렇더라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박 교수님께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아마 우선순위 쪽에 좀 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출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출마가 기정사실화된다면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의견이십니다. 8월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누구로 봐야 될까요? 좀 뭐 현재로 봐서는 김문수 전 후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지 않겠나. 그건 이제 그 선출 방식을 지금 방식대로 그대로 가져간다는 걸 전제할 경우에.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그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친윤 주류가 차기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을 밀고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뭐 아마 서정국 변호사가 그 얘기에 그 출처로 알려진 것 같은데 그 어찌되었든 그 국민의힘 주류는 구주류는 그 어찌됐든 친윤계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현실이고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 그룹의 의원총회에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하고 당내 당원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괴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메꾼다고 할까요? 좀 좁히는 차원에서 아마 그 직접 나서기는 좀 못하고 그래서 대타로 대안으로 뭐 생각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장동혁 의원은 친한계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친한계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갈라서 있는 예.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주류의 구주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확인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설이 있다라는 거고 예. 결국은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 그룹에서는 그 구주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뭔가 통로나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뭐 장동혁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전 후보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강재래 대변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조경태 의원은 전대 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가능성이 있고 출마 가능성이 있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친윤은 또 장동혁 의원을 밀 가능성도 있다. 이게 상당히 선택지가 다양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대혼돈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며칠 전에 김대식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이시거든요. 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 출마했었던 분들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 당 안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 개혁하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혁신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음번 지도부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것은 인선에서 먼저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쌍권에 대해서 권영세, 권성동에 대해서 뭐 출당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근데 저는 이분들께서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뭐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본인이 41% 득표했다는 것을 업고서 나온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후보 교체 과정에서 저희가 전당원 그 전화 투표로서 이것을 다시 되돌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한 번 더 했었던 전당원 투표에 있어서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다만 그 옆에 김재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출마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당에서 그동안에 좀 얼굴을 많이 보였었던 분들은 이번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의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국민들의 눈높이와 닿아 있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께서 많이 출마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윤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국회에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법안이면 주로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5.18 특별법 같은 경우는 소급입법까지 하면서 이제 네.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민주당 박창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는 그러니까요. 내란 특별법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내란 특별법의 요지 중에 하나는 이제 내란죄를 저지른 이 혐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확정이 된 경우에는 사면 복권을 아예 못하도록 하자, 복권 불가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저는 그 취지에는 상당히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일반 이제 형사상 죄가 아니라 정말 국가를 안위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그런 측면에선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축으로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라는 안도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뭐 연좌제 아니냐 그리고 당과 그 이제 그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 좀 분리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입법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수기와 그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이제 진보 지지층에서는 이게 내란 뭐 수사도 그리고 법원도 이제 구속 취소되고 이러면서 너무 이제 실망을 많이 하니까 이거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는요. 뭐 저희가 특허법원도 있고 파상회생법원 이런 특별법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건을 전담해서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 그 근거 법령을 이 입법에서 또 해결하자 이런 안까지 이번 특별법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상당히 또 강력하다면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 강찬희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에는 이 국고보조금 제한 이 부분이 저희 정당에 대한 어떤 피말리기 이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이 가는 것이죠. 예.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라고 해도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는 연자제로서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까지 연자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또 저는 오히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재명 정부에서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 이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서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당론은 지금이라도 빨리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게 위헌정당으로서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보다는 네. 지금 민주당이 당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는 정청래 의원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그리고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이 있다. 이재명과 김어준의 대리전 양상으로 계속 포커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권리당원이 55%가 투표를 하게 되기 권리당원 투표가 55%나 되기 때문에 강성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어필하는 의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정청래 의원은 검찰 특활비가 부활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게 박찬대 외 115명으로 지금 공동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적어도 한 115명 정도는 박찬대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법안보다는 당대표 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이야기해서 그냥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8월 2일이 전당대회인데 경선도 있고 그전에 순회하는 그런데 상당히 후끈 달아올랐다가 조금 잠잠한 그런 상황으로도 좀 바뀐 듯하기도 합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 박찬대 의원 대 정청래 의원 누가 됩니까? 제가 투표하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서 강전혜 대변인 언급하신 것처럼 전 요 항목 보고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박찬대 의원이 좀 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강경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근거 없지만 직관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두 후보가 지지층을 달리하고 있고 어떤 향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고 민주당의 행보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겠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1대1 맞대결 양상이기 때문에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 잃을 게 없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완급 조절을 조금 주문하거나 또는 유도하는 입장인 반면에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여야 공히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지 못했거나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향후 행보가 민주당에 자체해 주는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에도 결정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이번 전당대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정청래 의원 우세를 일단은 개인적 의견으로 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참 어려워요. 제가 엊그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출마할 거다라고 그러는데 맞췄거든요. 어쨌든 안 한다고 했어요. 맞춰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추면 제가 잘 맞추는데 어떤 때는 틀릴 경우도 많은데 이건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말하기 어려운데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전 조금 박찬대 의원 쪽이 유리한 것 같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좀 받고 있다고 그래요. 강성 이미지 때문에. 박찬대 의원도 강성이긴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정청래보다는 박찬대가 좀 온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이른바 명심이 박찬대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유리해 보이고 반대로 여전히 당원들 지지가 높은 걸로 봐서는 정청래 의원이 유리해 보이는데
글쎄요, 뭐 김어준 뒤에는 누가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제가 볼 때는 내란 특별법 발의한 거로 봐서는 이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상당히 조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차단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과한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내란 정당이라고 생각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 차단 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봐서는 박찬대 의원이 쫓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 두고 봐야죠. 알죠? 8월 1일이면 꽤 남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굳이 말씀을 꼭 듣고 싶다면 정청래 의원보다는 박찬대 의원 좀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점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8월 2일이 다음 달 첫 토요일이니까요. 그 직후에 또 우리 방송이 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의식하시지는 말고요. 네.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았어요. 네. 자, 강전해 드릴 게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을 다녀와서 방미 결과에 관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정 없이 25% 관세 부과 처음에 우리에게 부과했던 게 네. 25%입니다.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이제 서한을 전달을 해온 상태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큰 시험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 2월 이 정도에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뭐 안덕근 장관과 최상목 장관이 2+2 회의를 하러 미국으로 갔을 때 그때는 아직 대선이 결정나기도 전이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정 나오기 전에도 이미 다음 정부에게 넘겨야 된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해하는 것을 감추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면 6월 3일부터 이거를 준비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한 달이 되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과의 관계를 기자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서로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한 달이 지났고 7월 8일까지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무능하다라는 것은 자백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뭐 다 돼가니까 김종인 위원장 이분이 도대체 뭐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미국에서는 이미 25% 서한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8월 1일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도 명확히 밝히고 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 전에 정부가 무언가를 할 때 이걸 못하게 할 거였으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된다. 그 부분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미 변호사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렇게 이 서한을 보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것인데 마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계가 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계 경색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좀 인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이나 또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시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한덕수 총리가 외신이랑 인터뷰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부터 협의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면서. 그럴 때 그 정부 부처의 실무자들이 왜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냐고 볼멘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가 트럼프 정부 1기 행정부였어요. 어느 누구랑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어느 국가도 장담 못해요.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일본 많이 언급하시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7차례인가 협상했어요. 뭐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예. 뒤통수 맞았죠. 왜냐하면 원래 4월 달에 고지했던 24%에서 25%로 아무런 근거 없이 올렸으니까요. 일본에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다라고까지 이시바 총리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지금 혼란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의 지도자와는 완전 결이 달라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부터 경제수석을 역임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공화당이었어요. 그래서 공화당 인맥이 상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인사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트럼프 측근으로부터. 이 노하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시간을 안 주고 물론 8월 1일까지는 시간이 연장된 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25% 서한을 보내오고 방위비도 거의 9배에서 10배 가까운 100억 달러로 올려달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트럼프 효과가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강타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외교적으로는 이게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심각한 부분인 건데, 우리가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저는 그 정치적 파장에 좀 더 주목하고 싶은데, 앞서 그 부동산 불장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됐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관세와 관련한 부분이 아마 외교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건 뭐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겠고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예.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상당히 제한된 옵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정도의 시간을 확보는 했지만, 이게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상 관련한 진전을 전제로 한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미성락, 뭐 북미 미국 통일하고도 이야기하는 네. 위실장이 다녀왔지만 아직 한미 정상회담 일자가 안 잡히고 있고, 일각에서는 9월 3일로 예정돼 있는 중국 전성전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상호 관세 또 방위비 부담까지 또 한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또 중국 견제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이건 그야말로 무슨 뭐 진영으로 볼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이거야말로 정말 초당적 외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관세 문제는 이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지금 야당에서 지난 정권 때 왜 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자꾸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방위 분담금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냥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100억 달러 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럴 때는요, 물론 충분히 미국이 워낙 초강대국이니까, 게다가 안보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평택이라는 세계 최대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 주한미군은 말이죠.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안보에 중요하죠. 우리 안보에.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해요. 중국을 견제하는 상당한 상처 효과가 있어요. 주한미군이 말이죠. 지금 트럼프는 말이죠. 주한미군 숫자도 몰라요. 4만 5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2만 8천 명 주둔하고 예. 있는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꾸 무슨 이재명 정부가 한 달 남짓했는데 이걸 자꾸 뭐 미국과 뭔가 불편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관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나름의 레버리지가 있어요. 조선이라든지 또 방산업체도 있고, 또 알래스카도 또 우리에게 또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래스카 뭐 사업에 참여라 그러니까 최대한 미국의 입장을 들어준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입장도 얘기를 해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전순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갔었잖아요. 가게 되면 가는 거예요. 뭘 미국 때문에 못 갑니까? 당당하게 하되 그러나 유연하게 해야죠. 여러 가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변인, 임시국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여러 법안들이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인데, 방송 3법도 있고요. 네. 또 노란봉투법도 있고 양국관리법, 7월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또 국민의힘은 상당히 또 무기력한 모습이라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7월에 저도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지금 정권 초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과열화되면서 본인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를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법안들이 윤석열 정부 때 제2요구권 행사가 들어갔었던 부분들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보면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이거 빨리 통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어서 전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는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뭐 위헌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민주당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어쨌든 대통령도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저희 야당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금 워낙 강성으로 가고 있어서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좀 해볼까요? 상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말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참석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알려졌는데 장 변호사님,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국무회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임기를 좀 보장해달라.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인 체제인데 원래 이제 법률상 합의제 기구로 돼 있어요, 방통위가. 근데 독임제라는 뭐 그 워딩은 쓰지 않았다고 본인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자들에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협의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합의되지 않고 최근에는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방통위의 입장을 정리하는 그 안을 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본인이 직접 받아서 그거를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요. 대통령실에서 그 순간에 막 확인을 하고 좀 난리법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정확하게는 방송 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입장이 어떤지를 이진숙 위원장에게 확인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의 반문이 입장을 밝히라는 것과 지시를 하는 게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고 또 네.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원장이라는 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당적을 가져서도 안 되는데 본인이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면서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브 채널들에 출연을 합니다. 그 전에 한 것도 심지어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현직 신분에서 그런 출연을 했어요. 감사원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종합해서 국무회의에 본인의 정치, 지금 뭐 대구시장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배제되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박 교수님 이 갈등과 충돌 어떻게 보시는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기 정치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무회의에서는 배제가 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데 뭐 굳이 그 반면 교사를 든다면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과의 어떤 그 사안과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뭐 나름의 논리와 근거와 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권 교체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또 뭐 자신의 어떤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면 그 뭐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까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과연 본질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다른 분 같으면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채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예. 검찰총장 임기 2년 줄 안 채우잖아요. 그리고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은 워낙 정치적이에요. 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지금 좌파가 어쩌고 뭐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좌파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무슨 우파의 전사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앵커가 물어보니까 뭐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보수 여전사 호칭은 감사한 말씀. 그 얘기를 제가 네. 기억하고 있는 건데 그건 지금 현재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이라는 거야말로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공공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부가 너무 지향이 다른 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지향이 비슷하면서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이런 정치적 색깔을 내는데 그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강전희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상혁 임명됐던 방통위원장 네.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임기를 다하지 않았냐 이런 또 그렇죠. 반발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저도 좀 과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고서는 하루 일하고 바로 그 다음 날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이 됐어요. 그 이틀째부터는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에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때 180일 거의 꽉 채워서 결정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기각 결정이 나와서 직으로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답답함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감사원이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정권 바뀌니까 주의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참 시기적으로 너무 바람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눕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임기에 대해서 계속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의 의견이 어떠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방통위 업무 보고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기싸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방통위 자체에서 저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에는 내보내기 위한 계기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명이 이진숙입니다. 바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논문 표절 의혹뿐만 아니라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 짧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두 분 박 교수님 또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분은 또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먼저 최 교수님부터요. 논문 표절 얘기가 한두 개 나왔으면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예. 교육부 장관이야말로 교육윤리라든지 연구자 윤리 이런 걸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들인가요? 딸 자녀도 뭐 중학교를 졸업 안 하고 갔다고 해서 뭐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진숙 후보자가 다른 장관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표절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의 정신에 맞는 건지 저는 예. 그래서 좀 자진사퇴 쪽으로 좀 촉구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 교수님은요. 전현직 의원 불패 신화에 비춰보면 아마 굳이 논란이 될 분은 이분하고 그다음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일 것 같고요. 정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의 그 이해상충 관련한 부분에 대한 소명과 해명이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쟁점일 것 같고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아마 여권에서도 그렇게 썩 그렇게 그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알려진 걸 보면 아마 이번 청문회 시리즈의 희생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장관 후보자 측에서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해명하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